시작할게요. 우리 시험법 페이지 198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98페이지 펴시면 나오는 주제가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223페이지 피시면 나오는 것이 냉전의 완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부터 냉전의 완화까지가 우리의 시험 범위고요. 첫 번째 우리가 주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을 주제로 잡고요. 두 번째 전체주의 옆에 보면 나오는 게 뭐죠? 199페이지 보시면 그죠. 그냥 세계대전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살펴보고요. 세 번째 민주주의 확산. 네 번째 그 바로 옆에 나오는 그렇죠. 노동자의 권리. 그 다음에 인권 유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냉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3세계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냉전의 완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주제 8가지 주제로 잡았지만 이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과 냉전 이런 것들과 이것들의 무게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큰 주제니까 아래 하위 항목 들어가면 주제가 더 많죠. 그 점은 여러분들 한 시간의 총정리에 이제 이번 시간 총정리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다. 한번 우리가 뭘 배우는고 뭘 모르는지 한번 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방으로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내가 뭘 잘 알고 있고 내가 모르고 있다. 이걸 파악하는 용도로 쓰셔야지 이거 한 방에 보시고 내가 기말고사 끝장내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장나는 거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전체주의. 우리 첫 번째 전체주의 특징을 뭐로 잡았죠? 개인보다. 그렇죠. 전체 또는 조직, 국가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전체주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가 많은 나라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당,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 그 다음에 일본의 군부가 운영하는 군국주의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요. 또 마지막으로 에스파냐에서는 프랑코 세력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본 것은 우리가 독일의 전체주의의 특징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독일 전체주의의 특징 첫 번째가 인종주의였죠. 인종주의란 게 뭐냐 하면 인종에는 뭐가 있다? 우열이 있다.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민족 어디야? 그죠. 아리아인의 순수 혈통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하고요. 가장 열등한 족은 이제 유대인들. 그 다음 열등한 것은 슬라브족. 슬라브인들이 더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퍼져서 유대인 학살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지 성장한다라고 했죠. 그런 개념 우리가 뭐라 했냐 하면 그렇죠. 사회 유기체설. 우리는 우월하고요.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는 더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어렸을 때는 요만큼의 영토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면 더 넓은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토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가야 돼? 전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활권, 레벤스라움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에 따라서 인종의 우수한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등한 민족들을 제거하고요. 또 우리 민족 안에서도 우리 인종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병약한 것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출산을 막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 빠먹을 수 없는 그 인물이 하나 있죠. 그죠, 히틀러. 2차 세계대전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밑에다 쓰는 이유는 뭐야? 쓰기 싫다니요. 쓰는 것보다 이제 말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야. 일단 히틀러의 일생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히틀러는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걸 꿈꿨지? 그지, 화가, 미술을 배우고 공부하는 걸 꿈꿨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독일군으로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참여했던 전쟁이 몇 차 세계대전이지? 그렇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요. 거기서 인정을 받고요.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스파이 활동도 하죠. 그래서 독일 노동자당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패배주의적, 너무나 이제 비관적으로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듣고 민족주의에 빠져 있던 히틀러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스카웃 일장 연설 한번 쫙 해준 다음에 스카웃을 당해서 이제 군인을 그만두고 이제 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당을 이제 불과 1년 만에 장악하게 되고요. 무솔리니가 했던 것처럼,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했던 것처럼 자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번 뭔가를 바꿔보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글을 하나 씁니다. 책을 하나 써요. 198페이지에 있는 나의 투쟁이라는 글을 씁니다. 나의 투쟁에는 이런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쓰고 나와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렇게는 내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식을 바꾸죠. 공식적으로, 총통적으로 권력을 잡아 나가기로. 그래서 이 사람의 주무기였던 연설하는 능력.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결과는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선거에 나가게 돼요. 총리. 이거는 내가 당선이 돼버리죠. 히틀러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지?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 수권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수권법은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수권법이라는 거는 행정과 입법 둘 다 할 수 있는 거지. 총리는요, 행정부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법은요,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총리에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즉 행정권과 입법권이 둘 다 가지게 되는 거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히틀러의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지. 더 이상 새로운 당을 못 만들게 만들고요. 당을 다 없애버리고요. 일당 독재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을 잡은, 독재할 수 있는 권력을 잡은, 최고의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이제 총리라는 이름으로는 표현하기가 아깝잖아.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지, 총통, 피러라고 불리는 총통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제한되었던 군사력을 늘리죠. 징병제를 부활시키고요. 공군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의 군대를 주둔을 시켜요. 주둔시켰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라고 하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오스트리아까지 합병을 하게 되죠.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라고 부르는 일부 지역을 병합하게 됩니다. 이제 엄청나게 물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과 몰래 약속을 하나 맺죠. 독소 불가침 조약, 즉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을 맺고요. 폴란드를 함께 공격을 하죠. 침공을 합니다. 이 침공 전에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놨어. 즉 상호 원조 조약을 맺어놨단 말이야. 도와줄게 폴란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가 침공을 당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죠. 군대를 보내지 않고. 이걸 우리 뭐라 불러? 가짜 전쟁. 즉 공격, 선전포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쟁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가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독일은요, 전열을 가다듬고 이 다음 목표가 어디야? 그렇지, 프랑스로 치러 갑니다.
프랑스를 공격 갔는데 프랑스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공격을 들어가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까지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어디뿐? 영국뿐. 영국 이제 폭격하고 바다를 건너고 없으니까 지지부진한 전쟁이 벌어지다가 이제 눈을 슬쩍 돌리지. 어차피 너랑 나는 언젠가 싸워야 됐던 그 친구. 그지? 소련으로 진격을 합니다. 쫙 진격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코앞까지 갔으나 너무나 추웠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요. 전세가 기울게 되죠. 전세가 기울고요. 이제 연합국에서도 한 방을 노렸어. 상륙작전. 그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탈환하고요. 그 기세를 몰아 독일로 진격을 하면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의 입장이었고요. 이제 살짝 눈을 돌려서 어디 쪽을 바라보면 되죠? 아시아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제 누가 있어 거기에서는? 그지? 일본이 있죠. 일본이 1930년대 중후반에 이제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가속하고요. 1937년 중일전쟁을 터칩니다. 근데 중일전쟁이 터졌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빨리 끝나지 않고요. 장기화되면서 뭐가 필요해? 돈, 자원이 필요하게 돼요. 어디로 눈을 돌렸지? 조선 이미 진작 먹었잖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동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니까 미국의 신경을 거슬립니다. 왜냐? 거기에 미국의 식민지 필리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한테 경고를 하지. 야, 너 그러면 안 돼. 혼나? 라고 하면서 경제 봉쇄를 들어갑니다. 일본이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건방지게 하면서 공격을 하죠. 선전포고 왜 안 해? 선전포고 안 하고. 선전포고 안 하고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했냐? 하와이의 진주만을 미군 기지를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데 큰 전투를 하나 벌이죠. 그렇죠. 일본군이 이제 항공모함을 쫙 끌고 이제 공습을 하러 가는데 운이 좋게 일본에게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기면서 해군력을 박살을 내면서 이때 전세가 확 기울게 되면서 일본도 이제 많이 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월 달에 핵폭탄 2대를 맞고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축국 중에서 가장 먼저 항복한 나라가 어디? 그지? 이탈리아 항복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항복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한다. 그 정도 순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2차 세계대전이 있다면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들었는데 내가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본 수업 가서 그 2차 세계대전 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 확산으로 갑니다. 민주주의 확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시기별로 좀 살펴봤었죠. 첫 번째, 고대. 두 번째, 근대. 세 번째, 현대를 살펴봤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성인 남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성인 남성들에게 줬고요. 누구는 안 됩니? 노예 안 됩니다. 외국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서도 성인 남성에게 주었어요. 그죠? 재산 많은 친구들에게만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 넘어오기 전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기 전에 모든 남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돼요. 스타티스트 운동에 의해서 모든 남성들에게,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대와 근대의 기준이 언제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전에 1900년대 초반 또는 1800년대 후반에 남성들에게도 참정권이, 모든 남성들에게 참정권이 생깁니다. 이때 여성들에게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성인 남성에서 모든 성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성인으로 넘어가게 된 이 계기가 뭐야?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야. 왜 1차 세계대전이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었냐 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졌으니까.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여성들은 주요 역할이 뭐야?
그게 집안일 하는 일이었죠. 사회 참여를 별로 하지 않았었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노동력이 필요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싸워. 이걸 우리 뭐라 불렀지? 모든 힘을 다해 싸운다. 총력전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투에 다 나갔고요. 여성들도 공장에 와서 군수 물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실제로 전투에 나가기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만 전쟁 나갔냐고. 나도 전쟁 나갔어. 똑같이 그럼 대우를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여성들의 참정권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 여기다 그러면 질문. 1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여성 참정권 자체가 아예 없었나? 그럼 있었어요? 어디에? 뭐 뉴질랜드 같은 곳. 또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것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1917년에 생겼잖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기기 전에 이전에도 여성 참정권이 존재했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의 여성 참정권이 생기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생겼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증가하게 된 배경이 첫 번째가 뭐였지?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계급이 생겼죠. 노동 계급.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그런 걸 말했죠. 신분적으로 비슷하다,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또는 경제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거야. 즉 예전에는요 각자의 땅에서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계급으로 형성되기가 어려워. 우리가 공동체라는 생각이 하기 어렵단 말이야. 근데 산업혁명이 터지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고 같은 밥을 먹다 보니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야. 그게 노동 계급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노동 계급이 생겼고요. 두 번째,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됐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권리를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본 수업 시에는 다른 이야기도 살짝 해드렸죠. 지주계층과 자본가 계층의 살짝의 갈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노동자의 권리가 증가하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법들이 생기죠. 물론 과정은 비슷해요. 노조를 인정해주고요. 정당도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 국제노동기구 ILO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요. 독일 먼저, 두 번째 영국, 세 번째 미국이 있을 겁니다. 독일은요. 재해보험법, 그 다음에 질병보험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영국은요. 공장법이 나타나게 되죠. 미국은요. 사회보장법, 와그너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재해보험법, 질병보험법 이런 것들은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또는 아팠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좀 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취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고요. 공장법은요. 여성과 아동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거야. 왜 제한하지? 남자들만 더 일 많이 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럼 왜 제한해? 나만 일할 거야. 니네 일하지 마. 내 일자리 차지하지 마. 뺏어가지 마.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죠. 취지가 뭐야?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애들이 막 16시간씩 일을 시킨단 말이야. 18시간, 16시간. 12시간만 일 시켜주면 90도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일 너무 오래 시키니까 애들이 못 버티고 죽어. 왜?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 좀 더 시간을 줄이자. 즉 그들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공장법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회보장법은 실직자와 실업자와 고령자들을 좀 더 보호해주자. 와그너법은 어떤 걸 인정했냐 하면 단체 교섭권과 단결권을 인정해주죠. 즉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노조가 대표로 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즉 개인으로 왔을 때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낫죠. 내가 사장님인데 여러분들 딱 왔어. 사장님 저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 내가? 가 그냥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같이 와가지고 오면 어떻게 달래겠죠. 야 너네 없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알지? 사장님 믿지? 올해는 좀 힘들까? 1,000원만 올려줄게. 내년에 잘 되면 믿지? 5,000원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라도 달랠 수도 있잖아요. 협상력이 달라진다란 말이야. 오케이? 참고로 작년에 이게 서술형으로 한번 나왔어요.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거 나오진 않겠죠. 어쨌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권 유린으로 갑니다. 인권 유린은요, 첫 번째 독일에 의한 인권 유린, 두 번째 일본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죠. 독일에 의한 인권 유린은요, 유대인 학살, 다른 말로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일본은요, 대표적인 게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강제 징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쌤, 저번에 그 위안부 이거 인권유린 수업할 때 보니까 누가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주십시오. 바로 네, 납득했습니다. 우리 수업 맥락상 당연히 교과서에 일본군에 의한 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위안부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그런 맥락을 모른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한 명칭이니까 바로 납득했습니다. 그래서 바꿨죠.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군 위안부고요. 강제징용은 강제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어떤 거? 군함도, 하시마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돈 준다고 안 준다고 거기서? 줘.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요만큼 준다고요. 이게 주는 거야? 아니잖아. 강제징병은 이제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는 거고요. 이제 좀 더 보면 유대인 학살과 난징 대학살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 학살은요, 독일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난징 대학살은 일본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난징 대학살은요, 중일전쟁 당시. 유대인 학살은요, 인종 청소 목적으로, 난징 대학살은 군인 색출 목적으로. 유대인 학살은요, 60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났고요. 난징 대학살은 뭐 기록마다 좀 다르지만 10에서 30만 명 정도라고 대략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냉전입니다. 일단 냉전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진영과, 그렇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었고요. 그래서 이 냉전의 시작을 우리 뭐로 봐? 알타 회담, 포츠담 회담 쭉쭉 내려오다가 뭐가 있니 마지막에? 그지, 트루먼 독트린이 있죠.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의 확산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방지하겠다라고 했던 트루먼 독트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요, 공산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력, 미국, 서유럽, 남한, 일본 등이 있고요. 공산주의는요, 그죠, 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문, 네, 협력은 어떤 걸인지 마샬 플랜. 공산주의는요, 몰로토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 부문에는요, 그러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 그래서 이걸 NATO, 나토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봤죠. 여기는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WTO 치면 뭐가 나와? 세계무역기구가 나와요. 세계무역기구. 지금 이거 없어졌어.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 자본주의 진영의 우두머리 누구? 미국. 공산주의 진영의 우두머리는 소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경제 부문, 군사 부문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여기 경제 부문에서 이 마샬 플랜의 목적이 뭐니? 그렇지.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야. 왜냐? 소련과 동유럽이 이쪽 세력을 몰고 들어오니까 서유럽이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전쟁 끝나고 완전히 박살이 나 있어. 이거 내들 못 먹고 못 살게 놔두면 본진과 가까운 이 공산주의가 몰고 들어와서 완전히 유럽이 다 공산화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샬 플랜이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를 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어디다 돈 써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산업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마샬 플랜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나온 게 이 몰로토프 계획이고요.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주제 제3세계. 일단 제3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3세계 전에 냉전이 됐을 때 여러 나라들이 대리전을 벌이죠. 대리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니? 첫 번째 남한과 북한, 두 번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세 번째가 서독과 동독이 있었고요. 대리전 아니지만 갈등이 갔던 네 번째가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제 제3세계로 넘어가면 제3세계는요. 뭐가 특징이야? 남한의 길을 가겠다. 독자 노선. 그리고 비동맹. 중립 노선. 즉 독자, 중립 이렇게 나오면 제3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것들은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즉 제1세계인 자본주의 진영도 싫다. 제2세계인 공산주의 진영도 싫다.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3세계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에 있지? 미국, 중국. 멈춘하면 아니야. 인도가 있었잖아. 인도. 자, 보시면 인도는요. 독립을 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인도는 뭘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돼요. 파키스탄 분리가 됩니다.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인도는 뭘 믿어요? 힌두교.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 하면 선생님, 인도 하면 불교 아닙니까? 우리 부처님의 고향이신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도는 불교 안 믿어요. 별로.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 그러면요. 그 파키스탄은요? 그죠. 이슬람. 여기서 또 불교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파키스탄은요. 뭘로 또 나눠지죠? 그렇죠.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인종과 언어 때문에. 그래서 서파키스탄은 뭘로 바뀌어? 그냥 파키스탄이 되고요.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 내가 하려다가 참았는데 방글라데시. 어쨌든 방글라데시로 받게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제3세계고요. 그래서 뭐 평화 5협정, 협약이라든지 평화 10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 교과서에 봐두시라고 했습니다. 또 독립하는데 이렇게 분리된 나라가 있죠. 그죠.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요. 베트남과 베트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베트남은요. 공산주의. 남베트남은요. 자본주의를 했고 이 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가 이겨? 북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하면 남한과 북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서독과 동독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본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여기는 공산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여기는 어디가 이겼어? 무승부. 여기는 공산주의. 여기는 자본주의 진영이 이겼다라고 봐주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3세계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제3세계는 이제 비동맹, 중립노선, 독자노선에 가는 제3세계이고요. 그래서 신생 독립국들이 많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냉전의 완화로 가겠습니다. 냉전의 완화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냉전의 시작이 있고요. 완화가 있고요. 종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 한번 했었죠. 냉전의 시작을 뭐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트루먼 독트린. 완화는요? 그렇죠. 닉슨 독트린. 종식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1947년도, 1969년도, 1991년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 냉전의 완화를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냉전 완화를 닉슨 9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베트남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무력 참전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시아 이 너네끼리 내전이나 이런 것들을 니네가 좀 알아서 좀 해라. 어떤 것들 빼고 강대국의 핵 위협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일이 아닌 이상 너네들끼리 조금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즉 긴장관계, 닉슨 독트린은요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참여를 했는데 그냥 너네끼리 좀 알아서 좀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소극적으로 되니까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하나 터지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훨씬 더 완화되는 세상이 바라지게 되죠. 즉 적대 국가였던 국가와 이제 친구가 되는 미중 수교일이 벌어지면서 냉전이 완화되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시 가볍게 봤으니까 저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8개 주제를 살펴봤고요. 8개 주제가 모두 다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역사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볍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시험에 있어서만 시험에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게 있고 조금 덜 출제되는 게 있고 좀 더 어렵게 들어간 게 있고요. 좀 더 가볍게 보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서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모두 다 중요하겠죠. 시험에 있어서는 좀 더 비중이 있게 봐셔야 될 거를 눈치껏 좀 더 묵직하게 보시고 가볍게 보셔야 될 거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